저건 내가 만든 폭죽이잖아? 서울 한복판 20층 높이의 빌딩 대표실. 통유리 너머로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 하나가 정민의 두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평범한 불꽃놀이가 아니었죠. 붉은 심장 모양이 퍼지다가 금빛별이 되어 흩어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폭죽. 정민은 두 손으로 유리창을 짚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고 그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건 분명 그날 누나에게 건넸던 바로 그 폭죽이었으니까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 10살 소년 정민이와 20살 청년 수진이는 그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두 남매에게 세상은 늘 차갑기만 했죠. 하지만 10살 터울의 누나 수진은 어린 정민에게 부모이자 친구이자 온 세상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부모 면회를 기다릴 때면 수진은 어김없이 정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둘이니까 외롭지 않다고, 누나가 엄마 아빠 다 해줄 거라고 속삭이며 정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죠. 정민이 감기에 걸리면 수진은 밤새 이마에 손을 얹고 잠들지 않았고, 정민이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으면 달려가 등 뒤에 서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린 정민은 그런 누나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20살이 되던 해 드디어 고아원을 나갈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혼자 나가지 않았죠. 10살 정민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고아원 문을 나섰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린 동생까지 데려가면 힘들 거라고 말렸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 없이는 못 나간다고, 둘이 함께여야 가족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렇게 두 남매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 단칸방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낡은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하지만 수진은 그 작은 방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어갔습니다. 정민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따끈한 밥과 국이 기다리고 있었고, 비록 반찬은 김치뿐일 때가 많았지만 수진은 늘 정민 앞에 더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수진은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카운터를 지켰습니다. 새벽녘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도 정민의 숙제를 봐주는 것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죠. 정민이 어려운 문제에 고개를 갸웃거리면 수진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었습니다. 사실 수진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동생 앞에서만큼은 모르는 게 없는 척 의젓하게 굴었죠. 그런 누나의 마음을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정민은 학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특히 과학 시간만큼은 눈을 반짝이며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선생님이 화학 반응 실험을 보여줄 때면 가장 앞자리에서 입을 벌린 채 지켜보곤 했죠. 언젠가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이 가슴속에 싹트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밤마다 수지는 정민의 이불을 덮어주며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우리 정민이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누나는 그날만 기다리며 힘을 낸다고 말이죠. 잠결에 그 말을 들은 정민은 이불 속에서 몰래 주먹을 꽉 쥐곤 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누나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어린 마음에 굳게 다짐하면서요. 어느 날 정민이 학교에서 받아온 과학 경시대회 상장을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그 작은 상장 한 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정민을 와락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며 연신 정민의 등을 두드리는 누나의 품에서 정민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 상장은 지금도 낡은 액자에 담겨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테죠.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두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배고플 때도 추울 때도 세상이 너무 팍팍하게 느껴질 때도 그저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수진에게 정민은 삶의 이유였고 정민에게 수진은 온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진의 삶에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청년 김동하였죠. 동하는 수진이 일하던 식당의 주방 보조였습니다. 투박한 손에 칼자국이 가득했지만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순박한 청년이었죠. 처음엔 그저 같이 일하는 사이였지만 동하는 유독 수진에게 따뜻했습니다. 야근하는 날이면 슬쩍 김밥을 싸다 주었고 수진이 힘들어 보이는 날엔 대신 설거지를 도맡아 하곤 했죠. 수진은 처음엔 그 호의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린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자신에게 연애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동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하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동생이 있느냐고. 가끔 도시락을 2개씩 싸가는 것 같다고요. 수진이 머뭇거리며 10살짜리 남동생이 있다고 대답하자 동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 도시락이 3개가 되었죠. 정민이 목까지 챙겨온 겁니다. 그 작은 정성에 수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하는 수진뿐 아니라 정민에게도 진심이었습니다. 처음 정민을 만난 날 동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정민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답게 낯선 어른에 대한 경계심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동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정민의 숙제를 봐주었고 과학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는 서점에서 과학 만화책을 사다 주었죠. 정민이 좋아하는 라면을 끓여주며 형처럼 다정하게 대했고 어느새 정민도 동하를 형이라 부르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동하가 수진에게 청혼을 했죠. 대단한 예물도 화려한 프로포즈도 없었습니다. 그저 반지하 방 앞에서 수진의 손을 잡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평생 수진이와 정민이를 지키겠다고 셋이 함께 가족이 되자고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서 지켜보던 정민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진짜 가족의 온기 같았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작은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으로 하객들을 대접했죠. 하지만 세 사람의 얼굴엔 어느 호화로운 결혼식 못지않은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새로 얻은 작은 월세방에서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인 것 같았죠. 그로부터 1년 뒤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정민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펄쩍 뛰며 좋아했고 매일 누나배에 귀를 대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빨리 나와서 나랑 놀자고, 재밌는 거 많이 알려줄게 라고 속삭이곤 했죠. 13살 소년의 눈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이미 사랑스러운 조카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첫째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김선아. 작고 붉은 얼굴로 힘차게 울어대는 아기를 본 순간 정민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예쁜 존재가 있을 수 있구나.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선아를 바라보던 정민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민은 조카가 아닌 친동생처럼 선아를 대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선아를 안아주었고 기저귀 가는 법도 분유 타는 법도 익혔죠. 선아가 밤에 울면 누나보다 먼저 달려가 아기를 달래곤 했습니다. 동아가 그런 정민을 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삼촌보다 엄마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정민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긁적이면서도 입가엔 미소가 번졌죠. 선아가 처음 정민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 정민은 평생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 아이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작은 가족은 조금씩 행복을 일궈나갔습니다. 동아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수지는 여전히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죠. 정민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혼자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으니까요. 누나를 위해, 매형을 위해, 그리고 작은 선아를 위해 이 가족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정민의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정민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고아원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세상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도 이 순간만큼은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죠. 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행복이 언젠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라는 것을요. 시간은 흘러 정민이 20살이 되던 해, 인생의 전환점이 될 한 장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정민이 20살이 되던 해가 찾아왔습니다. 선아는 어느새 7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앙증맞은 소녀로 자라 있었죠. 정민은 누나와 매형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온 가족이 작은 거실에 모여 환호성을 질렀죠.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동생을 끌어안았고 동아는 연신 정민의 등을 두드리며 장하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7살 선아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덩달아 박수를 치며 까르르 웃었죠. 그런데 정민이 선택한 전공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화학과. 주변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가라고 조언했지만 정민은 고집스럽게 화학과를 고수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숨어 있었죠. 그건 정민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가을밤 온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날이었죠. 마침 그날은 공원에서 작은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들을 보며 선아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동아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때였습니다. 정민은 문득 누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환하게 물드는 누나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왜 우느냐고 묻자 수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우리만의 불꽃이 있으면 좋겠다고, 언젠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특별한 불꽃을 보고 싶다고요. 그 말이 정민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누나에게 불꽃놀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구경하던 그 화려한 축제를 누나는 늘 담장 너머로만 바라봤을 겁니다. 그날 밤 정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드리겠다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가족만의 불꽃을요. 그래서 화학과였습니다. 화약의 원리를 배우고
불꽃의 색을 연구하고 언젠가 누나를 위한 특별한 폭죽을 만들기 위해서요. 대학에 입학한 정민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화학 서적을 파고들었죠. 교수님들도 정민의 열정에 감탄했고 특히 화약 분야에서 정민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고 특히 7살 선아는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들떠서 매일 엄마 배를 쓰다듬었죠. 이듬해 봄 둘째 딸 미나가 태어났습니다. 선아를 쏙 빼닮은 예쁜 아기였죠. 정민은 대학 시험 기간이었지만 미나를 보러 달려왔고 작은 조카를 안아들며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아이도 선아처럼 꼭 지켜주겠다고 삼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한편 매형동아의 사업도 조금씩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유통회사였지만 성실함 하나로 거래처를 늘려가고 있었죠.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그 시절,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정민은 드디어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기숙사 책상 위에서 작은 폭죽 하나를 만들어낸 거죠. 터지면 먼저 붉은 심장 모양이 퍼지다가 금빛별로 흩어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폭죽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폭죽을 소중히 감싸들고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동생이 내민 작은 상자를 받아들었죠. 정민이 수줍게 설명했습니다. 누나를 위해 만들었다고 지금은 이것뿐이지만 나중에 꼭 성공해서 누나랑 함께 터뜨리자고요. 수지는 상자를 열어 폭죽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오래된 바람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걸 위해 화학과까지 갔다는 사실이 가슴이 저릴 만큼 고마웠으니까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폭죽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꼭 간직하고 있겠다고, 정민이가 성공하는 날 함께 터뜨리자고요. 그날의 약속은 두 남매의 가슴에 작은 불씨처럼 새겨졌습니다. 정민에게는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가, 수진에게는 기다릴 이유가 생긴 거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소중한 폭죽이 훗날 어떤 운명의 열쇠가 될지,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정민이 24살이 되던 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4년간의 연구 끝에 정민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죠. 바로 군사용 특수 화약의 개발이었습니다. 기존 화약보다 안정적이면서도 폭발력은 강한 혁신적인 조성물이었죠. 이 연구는 곧바로 방위산업계의 주목을 받았고 졸업도 하기 전에 여러 대기업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기술로 회사를 세우겠다는 포부였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창업 자금도 경험도 인맥도 부족했으니까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수연, 국내 최대 투자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자 젊은 나이에 벤처 투자를 담당하고 있던 여성이었죠. 수연은 정민의 기술력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처음 만난 날 수연은 정민의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투자하고 싶다고, 당신의 기술은 분명 세상을 바꿀 거라고요. 정민은 그 당돌함에 조금 당황했지만 사업적으로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수연의 투자를 받아 정민은 작은 사무실 하나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거래처를 뚫고 계약서를 검토했죠. 수연도 자주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투자자로서 경영 조언을 해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그 방문 횟수가 잦아지기 시작했죠. 사실 수연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정민에게 끌렸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남자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재력이나 권력을 보고 접근했지만 정민은 달랐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술과 노력으로 성공하겠다는 눈빛,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런 정민이 수연에게는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정민은 수연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렸더라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죠. 회사 일에 매달리는 틈틈이 정민의 마음은 늘 누나네 가족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주말마다 누나 집을 찾아가 조카들과 놀아주었고 선아의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11살이 된 선아는 어느새 삼촌을 제일 좋아하는 의젓한 소녀로 자라 있었고 4살 미나는 삼촌만 보면 안아달라며 달려들었죠. 정민은 그 작은 손들을 잡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조카들 얼굴만 보면 다시 힘이 났으니까요. 어느 날 수연이 정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누나네 집에 자주 가느냐고,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느냐고요. 정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자신에게 엄마 같은 존재라고, 조카들은 친동생 같다고요. 그 가족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래서 꼭 성공해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 대답을 듣고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정민의 마음속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그 자리는 이미 누나와 조카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자신이 정민 곁에 있으면 언젠가 마음을 돌릴 거라고 믿었죠. 그 믿음은 곧 집착으로 변해갔고 집착은 어두운 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정민의 회사는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방위산업체와 계약을 따냈고 매출은 가파르게 올랐죠. 정민은 누나에게 이제 곧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기뻐하면서도 동생의 건강을 걱정했고 정민은 그런 누나가 고마웠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정민도 수진도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림자는 이미 그들 곁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정민을 향한 수연의 집착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오르면서 정민은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회사 일이 아닌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는데 사용되었죠. 수연은 그런 정민을 지켜보며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투자자 미팅을 핑계로 만남을 잡아도 정민은 사무적이었고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해도 늘 누나와 조카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정민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누나, 이번 주말에 갈게요. 선아 생일이잖아요. 미나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사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정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투였죠. 한 번도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그 다정함이 오롯이 누나 가족에게만 향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이 저렇게 누나에게만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정민에게 누나 가족은 유일한 혈육이자 삶의 이유였죠. 그렇다면 그 가족이 정민 곁에 없다면? 어두운 생각이 수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투자그룹 정보망을 이용해 동아의 사업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유통회사였지만 최근 사업을 확장하며 자금이 빠듯한 상황이었죠.
수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사업을 무너뜨리면 어떨까? 정민이 도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누나 가족은 스스로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정민은 자신에게 의지하게 될 거라고 착각했죠. 수연은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동아의 주요 거래처에 손을 써서 계약을 취소하게 만들었고 은행에도 압력을 넣어 대출 연장을 막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도록 철저하게 뒤에서 조종했죠. 동아는 갑자기 닥친 악재에 당황했습니다. 믿었던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독촉해왔으니까요. 밤마다 장부를 붙들고 한숨을 쉬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정민은 매형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돈을 좀 구해볼게요. 진심이었습니다. 회사가 아직 크지는 않았지만 누나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동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아, 너는 너 할 일에 형이 알아서 할게. 매형의 그 말에 정민은 더 안타까웠지만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동아의 회사에 대한 부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빚쟁이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친척 집에 피해 있어야 했죠. 12살 선아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고 5살 미나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진과 동아는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이한테 알리면 그 아이가 도우려고 할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이제 막 사업 시작한 정민이 발목 잡히면 안 되지. 수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민은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한 거야. 우리 때문에 그 아이 앞길 막을 수는 없어. 두 사람은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 정민과 거리를 두기로요. 빚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정민이 선물했던 폭죽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폭죽 위에 적힌 메모가 눈물에 번졌죠. 누나, 꼭 성공해서 이거 함께 터뜨리자. 수지는 폭죽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누나가 조금만 숨어 있을게. 꼭 다시 만나자. 그렇게 수진 가족은 정민 몰래 이사를 갔습니다. 연락처를 바꾸고 흔적을 지우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숨어버렸죠. 모든 것이 수연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수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민은 자신만 바라보게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어두운 집착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질지, 그 끝이 얼마나 참혹할지를요. 어느 날 갑자기 누나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정민은 불안한 마음에 누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문을 열었고 며칠 전에 이사 갔다며 고개를 저었죠. 정민은 온 서울을 뒤졌습니다. 누나가 자주 가던 시장,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매형의 사업장. 하지만 어디에도 가족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고 알만한 지인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죠.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누나 가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민은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연락을 끊은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 때문에 떠난 건가?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고 어떤 날은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한편 수진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 이사를 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었죠. 동안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배달, 낮에는 공사장, 밤에는 대리운전. 잠잘 시간도 없이 일했지만 빚은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내고 종일 일한 뒤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생활이었죠. 12살 선아는 어린 나이에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동생 미나를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 밥을 차리고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동생을 돌봤죠. 아직 철이 덜 든 미나는 왜 이사를 왔느냐고, 왜 삼촌을 못 만나느냐고 종종 물었습니다. 선아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곧 만날 수 있을 거라며 동생을 달랬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선아가 식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선아가 고개를 들었죠. 엄마, 삼촌 보고 싶어. 왜 우리 삼촌 못 만나? 수진은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참아.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사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동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일자리를 구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셋째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온 임신이었지만 수진과 동아는 그 아이를 하늘이 준 선물이라 여겼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희망의 씨앗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정민이 27살 되던 해 막내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들이었죠. 선아는 14살이 되어 있었고 미나는 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아가 민수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꼭 삼촌 만날 수 있을 거야. 언니가 약속할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곧 정민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수진도 믿었습니다. 빚도 거의 갚았고 동아의 일도 안정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정민의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방위산업 계약이 늘어나면서 중견기업 반열에 올랐고 정민은 젊은 CEO로 주목받았죠. 하지만 성공의 기쁨은 반쪽짜리였습니다. 누나 가족을 찾지 못한 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정민은 틈날 때마다 누나를 찾았지만 번번이 허탕이었습니다. 흥신소를 고용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죠. 어떤 날은 꿈에서 선아와 미나가 나타나 삼촌, 삼촌하고 부르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 날 아침이면 정민은 베개가 젖어 있는 걸 발견했죠. 수연은 그 5년 동안 정민 곁을 맴돌았습니다.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사업 파트너라는 이유로.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여전히 누나에게 가 있었고 수연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정민의 마음.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누나 가족이 돌아오면 자신은 영원히 정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또 다른 어두운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민이 30살이 되던 해 수진 가족에게도 드디어 빚이 찾아왔습니다. 5년간의 빚을 거의 다 갚았고 동아는 지인과 함께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선아는 17살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미나는 10살 초등학생, 막내 민수는 3살 말썽꾸러기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민이한테 연락해도 될 것 같아.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동아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됐어. 정민이가 얼마나 기다렸겠어. 선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삼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미나도 신이 나서 소리쳤죠. 삼촌, 나 삼촌 얼굴 기억나? 나 케이크 사준다고 했는데. 3살 민수는 삼촌이 누구냐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가족들의 들뜬 분위기에 덩달아 까르르 웃었습니다. 수지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정민이 선물한 폭죽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폭죽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메모도 바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 꼭 성공해서 이거 함께 터뜨리자. 수지는 폭죽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민아, 누나가 드디어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수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의 옛 거래처 사장과 우연히 마주친 거죠. 그 사장은 수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안 됐어요. 누가 뒤에서 손을 쓴 건지 한꺼번에 계약이 다 취소되더라고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손을 썼다고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그때 어떤 투자회사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박씨 성을 가진 젊은 여자였다던데. 박씨 성을 가진 젊은 여자. 수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가끔 언급하던 투자자 박수연. 설마 그 여자가? 수지는 집에 돌아와 동아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동아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진 거야?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거였어? 두 사람은 며칠간 조사를 했습니다. 옛 거래처, 은행 담당자,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했죠. 그리고 마침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자신들의 삶을 무너뜨린 배우에 박수연이 있었다는 것을요. 수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왜 그 고생을 해야 했는지, 아이들이 왜 삼촌을 못 만나야 했는지 다 저 여자 때문이었어. 동아가 아내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정민이한테 알려야 해. 그 아이 옆에 있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당장 정민이를 만나러 가자. 모든 걸 다 말해줘야 해. 그날 밤 수지는 상자에서 폭죽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정민이를 만나면 이것도 보여줘야지. 아직 간직하고 있다고. 이제 함께 터뜨릴 수 있다고. 5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수연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수진 가족의 동향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도, 내일 정민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죠. 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절대로. 정민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자신은 끝이었습니다. 수연은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지시했죠. 내일 그 가족이 이동하면 처리해. 수화기 너머로 알겠다는 대답이 들려왔고 수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과 동아는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동생을 만난다는 설렘과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무거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로 향하는 도로 위, 수진과 동아는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얼마나 컸을까? 회사 대표가 됐다던데 많이 바쁘겠지?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고 동아는 운전대를 잡은 채 미소 지었죠. 그래도 우리 보면 좋아할 거야. 그 녀석 얼마나 우리 찾아다녔겠어. 차 안에는 수진이 챙겨온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정민이 대학 시절 선물했던 그 폭죽이 담긴 상자였죠. 수진은 그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루만졌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정민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아직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면 동아가 아내의 손을 잠시 잡아주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이제 힘든 거 다 끝났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올렸고 순식간에 수진과 동아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고 몇 바퀴를 굴러 처참하게 뒤집혔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수진과 동아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트럭 운전사는 현장에서 달아났고 경찰은 뺑소니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했죠. 소식을 들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친척 집에 맡겨져 있던 선아에게 경찰에서 전화가 왔죠.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선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미나가 언니 왜 그래? 왜 울어? 라며 다가왔고 3살 민수는 영문도 모른 채 누나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2분 다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요. 선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삼촌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오늘 삼촌 만난다고 했는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서 미나도 따라 울기 시작했고 상황을 이해 못하는 민수만 멍하니 서 있었죠. 그렇게 세 아이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이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아이들 셋을 맡아줄 사람은 없었죠. 모두들 형편이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여자가 아이들을 찾아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차가운 눈을 한 여자. 박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선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됐구나. 내가 좋은 곳에 보내줄게. 멀리 있는 고아원인데 시설이 좋아. 선아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수상하다는 것을요. 엄마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죠. 정민이 옆에 있는 여자가 우리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선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우린 고아원 안 가요. 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린 게 말을 안 듣네. 어른 말 들어. 여기 있으면 안 돼. 선아는 미나와 민수를 뒤로 감싸며 물러섰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삼촌을 찾겠다고 버텼죠. 수연은 며칠 뒤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다시 오면 자신들을 억지로 데려갈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선아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도망쳐야 해. 동생들 데리고. 엄마가 남긴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돈, 그리고 엄마가 아끼던 작은 상자.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유품 중 하나였죠. 선아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아끼던 거니까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새벽녘 아이들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선아가 민수를 업고 미나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삼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삼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세 아이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차가운 바람이 아이들의 뺨을 때렸지만 선아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되뇌면서요. 아이들은 사흘째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려 했지만 가진 돈으로는 버스표조차 사기 어려웠죠. 선아는 남은 돈으로 동생들에게 빵 한 조각씩 사주고 자신은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미나가 배고프다고 울면 선아는 조금만 참아, 언니가 뭔가 구해올게 라며 달랬고, 3살 민수는 추워, 엄마 보고 싶어 라며 칭얼댔죠. 겨울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아이들은 공원 벤치에서, 지하도에서, 버려진 건물 처마 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선아는 동생들을 양옆에 끼고 자신의 체온으로 온기를 나눠주었죠. 밤마다 엄마 아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눈물이 흘러도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더 불안해할까 봐요. 나흘째 되던 날 아이들은 서울 외곽의 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선아의 발은 물집이 잡혀 있었고 미나는 감기 기운에 코를 훌쩍였죠. 민수는 지쳐서 선아 등에 엎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려는데 선아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저쪽에서 젊은 커플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폭죽 파는 데 없나? 오늘 기념일인데 여기서 터뜨리려고 했는데. 남자가 투덜거렸고 여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선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방 속에 엄마가 아끼던 상자가 있었죠.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폭죽 하나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나, 꼭 성공해서 이거 함께 터뜨리자. 선아는 메모를 읽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건 삼촌이 엄마한테 준 거구나.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지금은 동생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미안해, 삼촌, 미안해, 엄마. 선아는 이를 악물고 커플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폭죽을 팔겠다고 말했죠. 커플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선아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얼마예요?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0,000원이요. 커플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고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폭죽을 내밀었습니다. 폭죽이 넘어가는 순간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던 것을 이렇게 팔아야 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동생들이 배고파하고 있었으니까요. 커플은 신이 나서 폭죽을 들고 공원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죠. 펑! 밤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평범한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심장 모양이 퍼지다가 금빛별로 흩어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불꽃이었죠. 커플은 환호했지만 선아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삼촌 미안해. 그런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그 불꽃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20층 높이의 빌딩. 대표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던 정민이었죠.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던 정민은 저 멀리서 터지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저건 내가 만든 폭죽이잖아. 붉은 심장이 금빛별로 흩어지는 그 패턴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민이 직접 설계하고 누나에게 선물한 바로 그 폭죽이었죠. 왜 저 폭죽이 저기서 터지지? 누나한테 준 건데 누나가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건데. 정민은 급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알아봐. 저 폭죽 누가 터뜨린 건지 지금 바로.
한편 공원에서는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허가 없이 폭죽을 터뜨렸다는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한 거죠. 커플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희가 터뜨린 거 아니에요. 저기 저 애들이 판 거예요. 경찰은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아는 동생들을 감싸 안은 채 덜덜 떨었죠. 너희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선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 아이는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서에서 운명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경찰서로. 차가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정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폭죽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누나가 간직하고 있어야 할 그 폭죽이 왜 갑자기 밤하늘에 터진 걸까? 혹시 누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5년간 찾아 헤매던 누나의 흔적이 드디어 나타난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지만 정민은 그 어떤 대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정민은 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폭죽건으로 아이들이 왔다고 들었다며 어디 있느냐고 물었죠. 직원이 대기실을 가리켰고 정민은 거의 뛰다시피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여는 순간 정민의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낡은 소파에 새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때가 묻어 있었고 작은 아이 둘은 마지로 보이는 소녀에게 바짝 붙어 떨고 있었죠. 그 소녀의 얼굴. 정민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5년 전 12살이던 그 아이. 삼촌, 삼촌 하며 뛰어오던 그 아이. 선아였습니다. 선아도 문 앞에 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죠. 하지만 그 눈빛, 그 얼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선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그리고 가장 그리웠던 그 사람을요. 삼촌? 선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딱딱한 바닥에 두 무릎이 부딪혔죠. 선아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간 찾아 헤매던 조카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때 묻은 얼굴, 갈라진 입술, 얇은 옷 사이로 드러나는 앙상한 어깨. 도대체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 선아야, 미나야.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었죠. 선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촌, 삼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민에게 달려갔죠. 정민은 무릎을 꿇은 채 두 팔을 벌려 선아를 받아 안았습니다. 미나도 뒤따라 달려왔고 영문도 모르는 3살 민수도 누나들을 따라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정민은 새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죠. 미안해, 미안해. 삼촌이 못 찾아서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무서웠어. 선아가 정민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삼촌, 엄마 아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깨달았죠. 누나가 매형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요. 정민의 오열이 경찰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나, 누나, 5년간 찾아 헤매던 누나. 다시 만나면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함께 그 폭죽을 터뜨리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영 만날 수 없다니. 정민은 바닥에 이마를 짚고 통곡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바라보았지만 정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민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죠. 선아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선아는 흐느끼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삼촌을 만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 낯선 여자가 와서 고아원에 보내려 했던 것. 그래서 도망쳤다는 것.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며칠을 헤맸다는 것. 그리고 결국 엄마가 아끼던 폭죽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것. 선아가 말했습니다. 삼촌, 미안해. 삼촌이 엄마한테 준 거였는데 나 그거 팔아버렸어. 동생들 밥 사주려고 미안해. 정민은 선아를 다시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안하긴. 네가 뭐가 미안해. 네가 대체 무슨 잘못이야. 잘했어. 선아야, 정말 잘했어. 그 폭죽이 아니었으면 삼촌이 너희를 어떻게 찾았겠어.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폭죽이 너희를 삼촌한테 데려다 준 거야. 누나가, 니네 엄마가 하늘에서 길을 열어준 거야. 그 말에 선아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정민도 함께 울었습니다. 경찰서 대기실은 한동안 네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슬픔과 안도와 그리움이 뒤섞인, 그래서 더욱 가슴 시린 울음이었죠. 정민은 그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배불리 먹이고 포근한 이불을 덮어주었죠. 새 아이가 잠든 뒤에도 정민은 한참을 곁에 앉아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걱정 마. 이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리고 정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아가 말한 그 여자. 고아원에 보내려 했던 그 여자.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정민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수연, 네가 대체 뭘 한 거야? 그 대답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아야, 그날 일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엄마 아빠가 왜 삼촌을 만나러 갔는지 혹시 아는 거 있어? 선아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엄마가 그랬어. 삼촌 옆에 있는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다고. 5년 전에 아빠 사업부도 낸 게 그 여자라고. 엄마가 삼촌한테 그거 알려주러 가는 거라고 했어. 정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5년 전 갑작스러운 매형의 부도. 누나 가족이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것. 그리고 지금 누나가 진실을 알리러 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 모든 것의 배후에 수연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5년 전 매형 사업부도의 경위를 파헤쳤죠. 거래처 취소, 은행 대출 거부, 모든 것에 수연의 투자그룹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 부부의 교통사고. 정민은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트럭이 고의로 충돌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트럭 운전사를 추적한 결과 수연이 고용한 사람이라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정민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끝이야. 며칠 뒤 정민은 수연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수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죠. 정민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 정민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고 안에 들어있는 서류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죠. 5년 전 매형 사업부도 관련 문서, 거래처와 은행에 압력을 넣은 기록, 그리고 교통사고 당시 CCTV 영상 캡처. 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민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 알아냈어.
네가 뭘 했는지. 수연은 서류를 떨어뜨리며 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민아, 오해야. 이건 다 널 위한 거였어. 그 사람들이 네 옆에서 사라지면 네가 나한테 올 줄 알았어. 나 진짜 널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정민의 얼굴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날 위한 거?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내 누나를 죽이고 매형을 죽이고 조카들을 길거리에 내몬 게. 수연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정민아, 제발 나 없이는 회사 투자금 다 빠져. 다 잃게 될 거야. 나만 봐줘, 응? 정민은 수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까짓 회사 따위 누나랑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다 가져가. 투자금 빼고 회사 무너뜨려. 그래도 상관없어. 하지만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정민은 바로 경찰에 수연을 고발했습니다. 살인교사, 사업방해 모든 혐의를 증거와 함께 제출했죠. 수연의 아버지 투자그룹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이번만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수연은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끌려나가는 수연은 끝까지 정민을 바라보며 소리쳤죠. 정민아, 나 진짜 널 사랑했어. 왜 날 안 받아준 거야? 정민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미친 집착이었어. 수연이 구속되자 투자그룹에서는 정민 회사의 모든 투자를 회수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고 정민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죠. 하지만 정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저녁, 정민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아가 현관문을 열며 물었죠. 삼촌, 다 끝났어? 정민은 선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미나가 달려와 정민의 다리를 안았고 민수도 아장아장 걸어와 삼촌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정민은 새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누나, 매형 봤죠? 제가 약속 지켰어요. 아이들은 제가 지킬게요. 그 품 안에서 아이들의 온기가 전해져 왔고 정민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이 구속되고 회사를 떠난 뒤 정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대표 시절은 끝났지만 정민은 오히려 편안해졌죠. 이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정민은 서울 외곽의 작은 집을 구해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저택은 아니었지만 마당이 있고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집이었죠. 선아는 새 학교에 전학을 갔고 미나도 동네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어느새 삼촌에게 푹 빠져서 정민만 보면 안아달라며 팔을 벌렸죠. 아침이면 정민이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죠. 밥을 태우기도 하고 반찬간이 안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삼촌의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밥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아가 정민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회사는 어떻게? 우리 때문에 회사 잃은 거잖아. 미안해. 정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니네 때문이 아니야. 삼촌이 선택한 거야. 그리고 말이야. 삼촌은 하나도 안 아까워. 회사는 다시 만들면 돼. 근데 가족은 다시 못 만들잖아.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정민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었죠. 아이들은 새 환경에 적응했고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가끔 부모님이 보고 싶다며 우는 날도 있었지만 정민은 그때마다 곁에서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돼.
삼촌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정민은 아이들을 데리고 옛 누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잠시 추억을 더듬고 싶었죠. 그 집 앞에서 정민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 아빠가 여기서 살았어. 삼촌도 자주 왔었고. 선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삼촌, 엄마한테 준 그 폭죽 있잖아. 그거 다시 만들 수 있어? 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만들 수 있어. 그럼 우리 다시 만들자.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터뜨릴 수 있게. 미나가 덩달아 말했죠. 나도 보고 싶어. 민수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나도 라며 손을 들었고 정민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약속하자. 언젠가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폭죽 터뜨리는 거야. 그해 겨울, 정민은 조용히 연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혼자 화약을 다루며 새로운 폭죽을 만들었죠.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폭죽, 누나가 그토록 바랐던 우리만의 불꽃, 그리고 이듬해 설날 밤, 정민은 아이들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새 폭죽이 들려 있었죠. 선아, 미나, 민수, 세 아이가 정민 곁에 모였습니다. 정민이 말했습니다. 이건 삼촌이 다시 만든 거야. 예전에 엄마한테 준 것처럼 심장 모양이 퍼지다가 금빛별이 되는 폭죽이야. 오늘 우리 같이 터뜨리자.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고 미나는 설레는 표정을 지었죠. 민수는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정민이 불을 붙였습니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폭죽이 하늘로 솟아올랐죠. 펑! 밤하늘에 붉은 심장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금빛별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고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봤죠? 약속 지켰어요. 우리만의 불꽃이에요. 하늘에서 누나도 분명 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요. 불꽃이 사라진 뒤 선아가 정민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삼촌, 고마워. 삼촌이 있어서 우리 행복해. 미나와 민수도 달려와 정민을 끌어안았고 정민은 새 아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삼촌도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삼촌이 살 수 있어. 우리 이제 평생 함께야, 알았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네 사람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매영, 지켜봐 주세요. 이 아이들 행복하게 키울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도 우리 폭죽 터뜨려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나와 매영이 손 흔들며 웃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폭죽이 헤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준 기적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아무리 멀어져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짜 가족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나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그런 따뜻한 인연이 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만의 빛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